임차 시장조차도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임차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들은 월세와 전세의 불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극화라는 것들은 선호되는 아파트와 비선호되는 비아파트의 양극화들도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비싼 전세 물량들, 이제 주임사 물량으로 쏟아낼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출현 준비 중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임대 사업자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내세요, 내세요 이랬거든요. 세제 혜택 드립니다. 취득세도 감면하고 그다음에 보유세, 종부세도 배제시켜 드리고 양도세도 지금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 가까이 80-90% 이상 가까이를 공제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10년만 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2018년 4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10년짜리가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4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5년짜리에 대한 부분이 혜택들이 조금 사라지게 되고 5년, 10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특혜 수준의 세제 혜택들 줬다가 여기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거래량들이 늘어나니까는 아니 너희들이 이제는 집값 올리는 주적이다라고 해 가지고 2020년도 이후에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을 혜택들은 없고 의무로 강화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임대 등록 의무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이 만료되는 부분들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임대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주임사를 등록해 가지고. 근데 이때 조건이 뭐였냐? 5% 제한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임대료를 올리는 거를 5%로 제한을 하겠다. 인제 이게 인제 조건이었잖아요. 고거를 지금 10년 동안 계속 한 겁니다. 2년 단위로. 그러면은 지금 이거 5% 이하로 올렸다고 하면은 지금 전세가가 주임사를 했던 인제 물건들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인제 해제가 되면 인제 등록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인제 어떻게 할까요? 임대료 인상을 엄청 크게 하겠죠. 그래서 임대 시장의 경우에 인제 의무 임대 기간들이 종료가 되면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상한 5%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들이 커집니다. 물론 뭐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갱신권을 써 가지고 2년 더 거주는 할 수 있지만은 아무튼 그 이후에 임대료 상승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임대차 물건하고 임대 사업자 물건 사이 임대료 차이가 조금 커지는 이중 가격들이 일부 형성돼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요런 등록 임대에 대한 의무 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겠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요. 등록 임대는 다가구랑 다세대 비율이 좀 높잖아요. 84 이하에 있는 아파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제 등록 임대를 마친 사람들이 사용하는 빌라라든지 다가구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물건이잖아요. 거기에 비싼 전세 물량들이 이제는 또 출현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인제 어떻게 감당을 할지 한번 내년부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차 시장의 비싼 전세 물량들, 특히 저가 주택에 대한 임차료가 비싼 물건들이 이제 내년부터 조금 많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비아파트 기피 현상과 전세에 대한 월세, 전세가 월세의 가속화가 인제 일어날 건데 왜 그러냐? 수도권의 빌라 전세 4곳 중에 한 곳이 막힌다. 이게 왜 막힐까요? 126%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6%의 룰.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인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원래는 신용하고 소득만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여부를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인제 2022년도 이후 2023년도부터는 룰이 좀 126%의 룰이 적용이 됐죠. 그게 뭐냐면은 공시가는 시가의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공시가에다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그거를 100%를 90%까지 낮춰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증받을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근데 이걸 시행을 한 게 2023년도부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3곳이 있거든요. 인제 한국주택금융공사 HF라고 하죠.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HGI라고 하죠. 요 3군데에서 보증을 할 수 있는데 전세 자금에서 126%의 룰이 적용된 데가 사실은 허그랑 SGI였습니다. 이 두 군데는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저번 달 2025년 8월 28일 이후부터는 이제 남아 있던 HF,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런 보증 비율까지도 126%의 룰을 정해 버렸습니다. 이제 모두 다 막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공시가가 5억인 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으면요, 선순위 채권이 뭐 얼마가 있어요. 있는데 요거랑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가 뭐 한 126이면은 6억 3천 정도가 되거든요. 6억 3천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근데 아마 공시지가 5억짜리의 다가구 주택은요, 시가가 10억이 훌쩍 넘을 겁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6억 3천을 초과를 못하게 하면은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다세대는 19가구가 있으면 19가구가 전체가 다 별도의 세대잖아요. 다가구는 10가구가 있으면은 10가구의 세입자를 들일 수 있지만은 단독주택에 해당돼서 다가구는 한 개의 가구로 이제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선순위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거기에 들어오는데, 세입자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있는데 일단은 보증 비율이 126%밖에 안 되니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낮춰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보증을 못 받으면서 전세가 못 들어오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일단은 집이, 이게 가구 수는 10가구가 있지만은 뭐 전세 세입자를 못 받아 가지고 한 개가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 다가구 단독주택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인제 전체가 다 막혔기 때문에, 빌라라든지 다가구, 다세대가 전부 다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인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인제 어떤 거냐면요,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에 있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원래 인제 기존에는. 근데 이 상황이 인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존의 세입자는 돈을 3억짜리 세입이 있는데 보증 비율이 낮으니까는 이게 인제 2억 5천, 2억 4천으로 깎이는 거예요. 그럼 6천을 주인이 내야 되는데, 임대인 같은 경우,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6천, 5천 되게 힘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못 맞추게 되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못 돌려줘서.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또 인제 집이 경매로 내몰 수 있는 위기가 발생하죠.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순위 대출이 일부가 있는 집이라면요, 보증금이 제한되어 가지고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거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선순위 대출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증 비율이 낮아졌어. 그러니까 이 보증금이 좀 안 되니까는 '아, 안 되겠다. 저 전세나 월세를 선택을 하자.' 그래서 이런 주거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인제 또 아파트보다 공시가가 시세 방영률이 빌라나 다가구들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클 수 있어요. 아파트가 한 69% 되는데 빌라는 그보다 훨씬 낮고요. 그리고 다가구가 50%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힘든 사람들, 아파트 이외의 다가구 다세대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인제 좀 낮냐라고 인제 얘기를 하면은, 전세 보증이 현실과 괴리가 큰 게 뭐냐면은, 공시 가격이 시세 대비 40% 수준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제 관악구는 여기 보니까 30% 인덴 대인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전세 대출을 인제 강화를 한 부분들이 갭 투자라든지 요런 사람들을 조금 막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취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투기를 잡는다고 했는데, 보증보험의 비율을 그래서 낮췄는데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빌라의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전세 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보증 비율들을 낮췄다고 하지만은, 전세 시장을 반전세, 월세화, 반월세화, 반전세화를 만들기 시작했.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적게 드는 다사대 다가구의 임차인들을 지키려는 취지는 맞으나, 그 취지와 별개로 비아파트의 기피 현상들을 더 만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비들은 많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더 보호받지 못하고, 그리고 임대인들도 돈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빌라를 선택한 거잖아요. 이분들도 힘들고. 그리고 빌라를 가지고 또 서러운데 비아파트의 기피 현상이 더 생기잖아요, 임차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결과들이, 다른 결과, 취지와 다른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이런 이상한 의견들을 좀 내시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주택이 대안이다. 전세 수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주택들을
대한 것들을 돌리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임대인들의 소유권을 받아 가지고 임차인한테 보증금, 일부의 보증금 플러스 월세로 전환시켜서 월세 수익으로 시간을 들여가 피해액을 복구하는 방법을 이제 사회주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근데 결국은 이거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 전세 사기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조금의 대안으로 얘기를 한 거지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감사라고 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세는 단계적으로 월세로 전환해야 된다. 조합이 그 단계적 전환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되면요. 주거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주거 비용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자, 요지는 임차 시장이 불안하고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중에서 서민들의 주거 환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이제 비주택에 대해서는 기피 현상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더 몰리는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전세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월세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시장이 불안한 거는 빌라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불안하고 그리고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양극화되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도 양극화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 근데 공통점 뭐냐면요. 떨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2026년도도 주거비가 많이 드는 가속화되는 어떤 영향권에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심각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누적 수요 확대 정책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거래 제한이라든지 세금 강화로 이제 누적 수요들이 계속 이제 확대가 될 건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내년 예산 728조, 1년 만에 나라비 142조가 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이제 국가의 빚을 메꾸는 방향으로 세금 강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집값을 거래를 좀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들면서 누적 수요를 강하게 이제 자극시키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예산 얘기를 좀 먼저 하면은 내년 예산이 728조가 확장 유턴, 1년 만에 나라빚 142조가 이제 는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주요 내용을 이제 토대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한 5년 동안에 국가 채무가 약 407조 원, 그러니까는 연평균 81조 원씩 증가를 했거든요. 국가 채무가 5년 동안 407조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81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안과 함께 발표했던 2025년도에서 2029년도의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이제 따르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2029년 총 4년 동안에 487조, 그러니까는 연 평균 122조의 빚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국가 채무 증가 속도 중 가장 빨랐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부보다 1.5배나 빠르게 나라 빚이 쌓여갈 거라는 뜻입니다. 부채 자체도 문제지만요. 이자 부담도 상당하거든요. 실제로 올해 국고채 이자로 나가는 돈만 해도 3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두에 말한 것처럼 적자 국채가 110조 원이 이제 내년에 발행이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쓰는 게 복지의 증액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이제 이 국가의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은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예산을 확정을 했는데 이 예산도 수입이 다 걷어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국가의 빚을 메꾸는 방향으로 세금 강화 방안, 그다음 미래 세대에 이제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생기고 단기적으로는 세금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예산들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빚들 갚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금의 가장 만만한 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동산세 신중히 추진한다고 하는데 가격 보면서 결정한다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분명히 또 세금에 대한 부분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나올 건 뻔하죠.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거, 보유세 늘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하겠죠. 그다음 취득세 유지하겠죠. 요것만 하더라도 거래가 둔화되지만은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시가 현실화 방안 지금
실제로 용역이 들어갔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만 늘리더라도 보유세로 충분히 인제 국세를 걷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말을 바꾸면은 인제 세율 조정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국가 빚을 메꾸는 방안 중에 가장 만만한 게 뭐냐. 주식에 대한 거래세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아마도 부동산의 불로소득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세금들이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이번에 가격하고에 상관없이 어떨진 모르겠지만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세금에 대한 언급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인제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마 용역 인제 공시지가 현실화 방향의 용역이 11월 달에 마치니까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아주 가시화돼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가 올해보다 훨씬 많은, 거의 저는 확정이라고 봅니다. 올해보다 확실히 많은 양의 세금들을 낼 거고, 그리고 내년은 또 상승장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는 방금 말한 것처럼 공급도 부족하고 유동성 장이 열리고 지금 누적 적체 수요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얘들이 삐져나오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거둘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내후년은 내년에 유동성장이 크게 움직이고 집값이 움직이면은 내후년은 또 한 번 더 크게 세금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복지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냥 그 제 예상인데 지금 기조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금이 시장을 일시적으로 정지는 시킬 수 있지만은 완전하게 멈출 수는 없거든요. 그냥 누적 수요가 적체될 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요, 이 적체된 부분들이 이제 폭발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가격들이 급등하겠죠. 조심해야 되는 시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대출 규제로 누적 수요를 확대 중이잖아요. 그래서 6.27 대책이 있었는데 6.27 대책이 실질적으로 까보니까는 서울에서 주담대를 6억을 이상으로 한 곳이 생각보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많이 없더라. 실질적으로 강남도 보니까는 강남도 평균 대출액 자체가 4억 8천 밖에 없더라. 뭐 물론 더 받는 사람도 있고 했겠지만은, 그래서 6억 대출이 실효성이 있는 기준이 아니었다. 오히려 현금 부자들은 타격들이 전혀 없었고, 타격을 입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강남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안 받아도 충분히 현금으로 대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물론 더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수요는 줄었지만 가격에는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그리고 심리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이 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중산층 그리고 중저가의 아파트, 오히려 여기가 조금 심리적 둔화가 더 크게 일어나 가지고 상대적 피해를 입은 데가 그런 지역들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효과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있죠. 거래량들 지금 8월 달도 7월 달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보다 적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의 인제 가격적인 부분은 바닥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거래 절벽에도 집값 뛴 한강변, 성동, 광진 가격 변동률이 그래도 계속 변화가 없이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어요. 신고가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매수 심리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눌렀는데도. 그리고 6.27 규제 한계에 다다랐나. 서울의 아파트값 30주 연속 상승. 매매 지수 변동률도 경기, 서울, 세종, 전북, 울산 같은 경우도 0.04 이렇게 좀 올라가 있죠. 그래서 각종 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눌려 있던 거래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상태로 유지한다는 건요, 나중에 이렇게 적체되었던 것들이 한 번에 터지면요, 가격들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인제 이런 적체 수요들이 지금은 인제는 주변으로 퍼지는 양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출로 수요를 억제를 했는데 이 수요를 억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인제 비집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이달에 가계 대출이 4조 원 증가, 그다음에 휴가철에 이사 수요라든지 여러 수요 때문에 기타 대출이 늘었는데 신용 대출이 늘었고, 특히 인제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이 지난달에 대비해 가지고 한 6천억이 감소했거든요. 지난달에 6천억의 순 감소해서 이번 달에 6천억이 순 증가를 했습니다. 전환했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폭이 좀 일어났죠. 특히 인제 어떤 게 많이 늘어났느냐. 새마을 금고 집단 대출 크게 인제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인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대출 규제가 없으면은 값싼 이자를 이용해 가지고 수요자들이 이동을 했을 텐데, 지금은 인제 기타 대출을 통해 가지고 값비싼 이자를 활용해 가지고 수요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분명히 인제 대출 규제가 나오기 직전에 "가계대출 좀 위험하다." 인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계대출 이게 가계신용이라는 거거든요. 가계신용이라는 게 일반 가계랑 은행에서 인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모든 대출에 대한 어떤 총량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량에서 이 지금 파란색 선이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요 바가 증가율이거든요. 증가율이 2021 년도에 비하면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10년 단위로 보더라도 증가 추이에 있지만은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체의 추이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가장 낮은 수준에 있잖아요, 증가율 자체가. 증가 추이에 있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안정적이다. 가계대출은 오히려 국가 대출이 지금 문제예요. 국가 대출이라든지 지금 예산안이 문제지, 국가는 빚을 계속 더 내라고 하고 우리 서민이나 국민들은 빚을 자제시키려고 하고, 쪼끔 이율배반적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율 자체는 증가 추이에 있지만은 전 시기 몇 년도입니까? 2002 년부터 지금까지를 해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제 아마 4조 원 대출이 증가했다, 인제 대출이 증가 좀 하겠죠. 만약에 인제 8월 달이나 9월 달에 거래량이 늘면은, 그러면 또 인제 대출 규제들이 인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곧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2억 원이죠. 예. 3억 원도 아니고 2억 원입니다. 예.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서면 답변에서 "6.27 대책이 효과적이었다. 근데 조금 일시적이라서 필요시엔 추가 방향을 즉각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행하는 게 뭐냐? DSR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는데 뭐 LTV의 추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전세 대출이 가계 대출 확대뿐만 아니라 전세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갭 투자의 여지가 있냐 지적하면서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쭉 볼게요. 즉각 시행을 하고 이 시행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시에는 DSR 확대도 추가 조치를 하겠다. LTV도 관리를 하겠다. 뭐 인제 요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가계 부채에 대한 부분들 조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추가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인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결국은 누적 수요를 확대시킵니다. 세금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세금에 대한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수요자를 억제를 시키면요, 누적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가중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세금으로 종부세를 만들었지만은 보유세로 집값을 막지 못하고 급등으로 일어났던 참여 종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2019 년도에 대출 규제를 12, 16 대책 때 15 규제를 했고 9억 이상에 대한 부분도 규제를 했지만, 2020 년도에 가격 급등을 막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도 기억을 합니다.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누적 수요들을 폭발했던 경험들은 여러 번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장에는 잘 대비하셔 가지고 이 누적 수요가 확대되고 폭발하는 시기에 우리가 잘 뭔가를 대비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